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던 1월의 어느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25년간 청소관리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5시, 강남 테헤랄로의 45층 높이의 유명 빌딩에서 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녘 어둑한 하늘 아래 반듯하게 달인 감색 유니폼을 입고 빌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누군가는 하찮게 볼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저는 이 일에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첫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깨끗한 사무실에 들어설 때의 미소, 반짝이는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향긋한 공기가 가득한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깨끗한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드는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추운 겨울 바람을 뚫고 퇴근길에 오른 저에게 제 아들 민재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로 일하는 민재는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수간호사 윤서연과 2년간 진지한 연애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수술과 야간 당직을 함께 견디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로서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압구정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첫 상견례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국내 10대 대기업 부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압구정동에서 유명한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원장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값비싼 와인과 코스 요리, 화려한 실내 장식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 아버님이 제 직업을 물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청소관리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 부모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와인잔을 들던 손이 잠시 멈칫하고 레스토랑의 은은한 재즈 음악마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그 45층 빌딩의 소유주였습니다. 20년 전 부동산 투자로 시작해 지금은 강남 일대 여러 건물을 소유한 자산가이지만 저는 일부러 제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호화로운 명함이나 통장 잔고가 아닌 일상의 성실함과 진정성에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상견례는 제가 그동안 옳은 선택을 해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 가면을 쓸 필요도 있다는 것을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압구정 레스토랑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빛나는 강변도로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윤서연 부모님의 차가운 눈빛은 제 직업을 듣자마자 달라졌습니다. 특히 윤 부사장은 제 이력을 캐물었습니다. 학력, 자산, 거주지. 마치 신용등급을 조회하듯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고졸 학력에 월세 생활이라는 제 대답에 윤 부사장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무색하게 상대 부모님 앞에서 민재는 그저 청소부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서연 어머니는 요즘 시대의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집안의 결합이라며 신중히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을 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빌딩들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정체를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나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로비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을 청소하는 사람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깨끗이 닦아놓은 대리석 바닥을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갔습니다. 마치 어제 그 자리에서 제 존재가 무시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연의 부모님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서연도 울면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제가 그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빌딩을 청소하던 중 로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부사장이었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이 빌딩에 윤 부사장의 회사가 입주해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욕심 많은 부사장은 이 빌딩을 매입하고 싶어 했고 건물주를 만나고 싶다며 로비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제 일을 이어갔습니다. 윤 부사장 앞에서 로비 바닥을 더욱 꼼꼼히 닦았습니다. 제 모습이 눈에 띄었는지 윤 부사장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빌딩 관리소장에게 이런 사람은 퇴근 시간에 청소하게 하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관리소장실로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리소장은 당황했습니다. 25년간 단 하루도 지각 없이 성실하게 일해온 저였기에 갑작스러운 사직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일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제 개인 비서를 통해 윤 부사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빌딩 매입 상담을 원한다는 윤 부사장을 위해 미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제가 소유한 강남의 한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윤 부사장은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윤 부사장은 레스토랑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자 초조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건물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 비서가 다가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건물주께서 오늘 미팅을 취소하셨습니다. 이유는 퇴근 시간에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윤 부사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제서야 윤 부사장은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깨닫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 부사장은 더 이상 빌딩 매입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로비의 청소부들을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윤 부사장의 태도가 바뀐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 어머니가 운영하는 문화센터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압구정동의 비싼 임대료를 자랑하던 문화센터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2배로 올린다는 통보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실은 제가 한 달 전 문화센터가 있는 건물을 조용히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서연 어머니는 임대료 인상을 감당할 수 없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20년간 운영해온 문화센터를 접어야 할지 대출을 받아서라도 버텨야 할지 갈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 어머니는 건물주를 만나고 싶다며 관리실을 찾아왔습니다. 처음과 달리 한없이 작아진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강생들을 위해 임대료 인상을 조금만 낮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동안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 비서를 통해 답장을 보냈습니다. 문화센터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임대료는 동결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매달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강좌를 개설해 주십시오. 서연 어머니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시작한 무료 강좌였지만 점차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강료의 높낮이가 아닌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민재와 서연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만남이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마주칠 때면 서로 아픈 눈빛을 교환할 뿐이었습니다. 민재는 자주 한숨을 쉬었고 서연은 수술실에서 나오는 길에 홀로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의 부모님이 겪고 있는 작은 변화들이 쌓여 언젠가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기다리던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서연의 부모님을 또 한 번 흔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단풍이 물든 10월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막 고요해지기 시작한 새벽 1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윤 부사장이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회사 직원의 말에 따르면 윤 부사장은 최근 한 달간 거의 매일 밤을 사무실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소유한 빌딩의 임대료 상승으로 시작된 재정적 어려움이 도미노처럼 번져 회사 전체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야근이 잦아지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날도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던 중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는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멀리서 민재가 수술실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의사가운을 입은 채 긴장된 표정으로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뇌지주막하 출혈입니다. CT 촬영 결과 우측 중대 뇌동맥에 동맥류가 발견되었고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재의 설명은 침착했지만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이미 수술실 안에서 수술 준비를 돕고 있었고 서연 어머니는 차가운 대리석 벤치에 홀로 앉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시작된 수술은 총 8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간간히 들려오는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와 기계음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서연 어머니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고 저는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뒤따라 나온 서연의 수술복에는 작은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8시간의 사투 끝에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민재는 전문의로서 완벽한 집도를 했고 서연은 숙련된 간호사로서 완벽한 보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민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진심 어린 존중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청소부의 아들이라는 편견으로 가렸던 민재의 진정한 모습을 이제야 보게 된 것입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의자에서 깜빡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따뜻한 무게감이 어깨에 느껴져 눈을 떴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제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건넸습니다. 병원 구내 카페에서 막 뽑은 듯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아버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야 돈과 지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재 오빠가 얼마나 훌륭한 의사인지, 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서연의 눈가에 맺힌 진심 어린 눈물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선물이 됩니다. 윤 부사장의 수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의 적막한 복도에서 매일 밤 민재와 서연이 교대로 환자를 살폈고 저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민재를 차갑게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서 병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느 늦은 밤 중환자실 회진을 마친 민재가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의식을 차린 윤 부사장이 민재를 찾았다고 합니다. 병실에 들어선 민재에게 윤 부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내가 너무 교만했어. 사람의 가치를 돈과 지위로만 판단했던 내가 부끄럽구먼. 다음 날 아침 주치의 회진이 있었습니다. 뇌수술 후 환자의 상태를 보기 위해 여러 교수진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병원장도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민재의 수술 능력을 극찬했고 서연의 간호 실력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민재 선생은 우리 병원이 자랑하는 차세대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이번 수술은 교과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군요. 윤 부사장님, 최고의 의사에게 수술 받으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윤 부사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민재를 무시했던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일까요? 서연 어머니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병실을 찾았을 때 윤 부사장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소부라고 무시했던 당신의 아들이 결국 내 생명을 구했군요. 당신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 이제야 가슴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의 석양이 병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 부사장은 회사가 어려워진 것도 건강을 잃은 것도 모두 자신의 오만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윤 부사장은 제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있는 빌딩의 청소관리 용역을 맡아달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청소부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며 제가 직접 관리해 주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깨달음이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윤 부사장이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에 찬 바람이 불어오는 12월 초 서연 어머니가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시작했던 프로그램이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가장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음악회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연 어머니가 1년 동안 무료로 가르친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 피아노를 치고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도 있었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무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가 피아노 연주를 했는데 박자는 조금 맞지 않았지만 그 순수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고 서연 어머니는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20년간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돈을 위해 가르쳤던 것이 아닌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음악회가 끝난 후 서연 어머니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문화센터 임대료를 동결해준 건물주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했던 태도를 사과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 병원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민재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서연 어머니는 음악회를 통해 깨달은 것이 많다며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답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민재 오빠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했는지 부끄럽다고 하셨어요.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묵은 감정들이 하얗게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서히 변화하는 서연의 부모님을 보며 때로는 기다림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12월의 마지막 주말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63층 높이의 제 호텔 최상층 레스토랑으로 서연의 부모님을 초대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들이 도시의 불빛과 어우러져 마법 같은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예약이 힘들기로 유명한 이 레스토랑은 이날만큼은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체 대관을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통유리창 가장 좋은 자리에는 정갈하게 세팅된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난로에서는 따스한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소믈리에가 숙성점이 완벽한 와인을 미리 디캔팅해 놓았고 주방에서는
미쉐린 스타 셰프가 특별 코스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서연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윤 부사장은 수술 후유증으로 아직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 보였지만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서연 어머니는 문화센터 음악회 이후 한결 부드러워진 표정이었지만 호텔 직원들의 정중한 환대를 받으며 들어서는 동안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청소부로 일하시는 분이 이런 고급 레스토랑을. 윤 부사장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 분을 모신 것은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25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청소회사로 시작해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발견했던 순간 IMF 외환위기 때 과감하게 강남의 부동산을 매입했던 결단, 그리고 그 후 부동산 개발로 성공하기까지의 여정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성공 이후에도 청소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첫 직업이었고 이 일을 통해 배운 겸손과 성실함이 제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제가 청소하는 그 빌딩, 바로 제가 가장 먼저 매입한 건물입니다. 레스토랑 안에는 깊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벽난로의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습니다. 윤 부사장님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셨던 빌딩 주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문화센터의 임대료를 조정했던 새로운 건물주도 저였고요. 이 호텔을 포함해 강남 일대의 주요 빌딩들이 모두 제 소유입니다. 제 자산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제가 이런 사실을 숨겨왔는지입니다. 서연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윤 부사장은 와인잔을 들다 말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청소부가 알고 보니 자신보다 몇 배나 큰 자산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민재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기에 아버지의 재산을 언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서연과의 만남도 의사와 간호사라는 직업적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된 순수한 사랑이었고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 어머니의 눈가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윤 부사장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네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직업과 재산만으로 판단했던 우리의 오만함이 이제야 부끄럽습니다. 창밖의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오래된 편견과 오해를 하얗게 덮어주듯이 말입니다. 레스토랑의 따뜻한 조명 아래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웃음이 나오고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 사이에 쌓여있던 차가운 벽이 하나둘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연말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서연의 부모님은 제게 매일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과거의 행동을 사과하는 전화였다가 차츰 진심 어린 대화로 발전해 갔습니다. 특히 윤 부사장은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회사로 찾아와 직원들을 모아놓고 청소하시는 분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의 동료입니다. 이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원들 앞에서 청소부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서연 어머니는 문화센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직업의 가치라는 주제로 다양한 직업인들을 초청해 강연을 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강연자로 저를 초청했고 제 인생 이야기는 수강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청소부든 의사든 기업가든 모든 직업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기둥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청소년이 제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청소부세요.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서연의 집에서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윤 부사장이 직접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그 정성만큼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 일의 참된 의미, 이 모든 것을 김민수님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민재와 서연은 손을 꼭 잡은 채 행복한 표정을 지었고, 서연 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게 음식을 더 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우회로가 필요할지라도 진실은 결국 모든 마음을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된다는 것을. 창밖으로 초겨울의 눈이 하늘하늘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말입니다. 따스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3월의 어느 날, 민재와 서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얀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특별한 하객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문화센터의 음악회에서 연주했던 아이들이 축하 공연을 했고, 제가 일했던 빌딩의 청소부들도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했습니다. 윤 부사장은 축사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진정한 가치의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이라는 허상에 가려 진실된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님의 따뜻한 가르침 덕분에 우리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 어머니는 문화센터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수강료 수입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적립해 어려운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윤 부사장의 회사도 달라졌습니다. 청소 용역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직원 복지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회사의 실적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행복한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청소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윤 부사장도 가끔 새벽에 들러 함께 청소를 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깔끔하게 청소를 합니다. 장인어른, 제게 청소를 가르쳐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이 일을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민재와 서연은 병원에서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은 의사와 간호사의 경계를 넘어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의료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환자들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이 여정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기둥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예술가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창밖으로 또다시 하얀 벚꽃이 흩날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박상철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딸 지연이와 한 청년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땅을 일구고 겨울이면 마을 공동 온실에서 일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비록 한 달 수입이 많지 않고 고된 일이었지만 정직하게 땀 흘려 기른 작물들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 딸 지연이는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의대에 진학해 성공한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고향집을 찾아왔습니다. 상대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정태민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수수한 청년이었지만 눈빛이 맑고 순수했습니다. 태민은 병원에서 시설관리팀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전기, 수도, 냉난방 시설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했죠. 하지만 첫 상견례 자리에서 태민의 어머니는 아들의 직업을 무척 부끄러워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아버지와 달리 태민은 대학도 중퇴하고 기술자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꿈이 있어서 이런 선택을 했지만 전문의인 지연이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을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골 마을에서 왜 농사를 짓고 있는지, 그리고 태민이라는 청년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실은 저는 30년 전 이 마을 최초로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업기술 박사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죠. 진정한 농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일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민이라는 청년을 통해 저의 오랜 신념이 다시 한번 시험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아침 영하 15도를 기록한 강원도의 매서운 한파 속에서 마을 공동 온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새벽 4시 갑작스러운 전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당직이던 최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박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스마트팜 중앙 제어 시스템이 다운됐습니다. 온실 전체 난방이 멈췄어요. 한겨울 폭설이 쏟아지는 가운데 온실의 첨단 난방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 시설에는 마을 전체 농가의 겨울 작물이 있었습니다.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영하의 날씨에 단 몇 시간만 방치되어도 한 해 농사를 모두 망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서둘러 온실에 도착하자 이미 30명 가까운 농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떨리는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해야 할 온실 안은 이미 영상 5도까지 떨어져 있었고 온도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양구에 있는 전기업체에 연락했는데 폭설 때문에 고객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최소 오후는 되어야 올 수 있대요.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을 전공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런 대규모 시설의 고장은 처음이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박사라는 신분을 밝힐 수도 없는 상황. 마을 사람들의 실망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태민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지연이와 함께 이른 아침 마을 산책을 나왔다가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낡은 가죽 공구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어쩐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태민은 우선 중앙 제어실의 모니터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각종 센서 값들과 로그 기록을 체크하면서 종이에 무언가를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정확하고 우아했습니다. 메인보드의 과부하 방지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켰네요. 폭설로 인한 전력 불안정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작동한 거예요. 태민의 설명은 전문가다웠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도구를 꺼내 들었고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듯 정교한 손놀림으로 시스템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핵심 부품은 무사해요. 임시로 바이패스 회로를 구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 출력을 80%로 제한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작물 관리에는 문제 없을 겁니다. 2시간의 긴장된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태민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온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죽인 채 그의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차가워졌던 온실의 따뜻한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일주일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교체용 부품만 구해오면 되는데 제가 아는 엔지니어가 있어서 해외 직구로 3일 안에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제서야 지연이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태민 오빠는 사실 MIT 기계공학과에서 로봇공학을 전공했어요. 3학년 때 전액 장학생이었는데 이론보다 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자퇴했대요. 병원에서도 최첨단 의료 장비 유지 보수를 전담하고 있어요. 중환자실 인공호흡기가 갑자기 고장났을 때도 태민 오빠가 해결했죠. 마을 사람들은 태민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커피를 건네고 누군가는 직접 담근 김치를 내어왔습니다. 태민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자는 현장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책상에서 배운 지식보다 중요한 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니까요. 제가 가진 지식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폭설이 쏟아졌지만 온실 안의 작물들은 이제 안전했습니다. 농부들의 한 해 농사도 무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직함이나 학벌이 아닌 진정한 실력과 마음가짐이야말로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태민의 아버지 정 회장이 강원도 마을을 찾아온 것은 온실 사건이 있은 지 사흘 후였습니다. 서울에서 수입 고급 세단을 몰고 온 정 회장의 모습은 시골 마을과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우리 태민이가 여기서 무슨 망신을 샀다고 들었습니다. MIT를 나와서 기술자 노릇을 하더니 이제는 시골 온실까지 고치고 다닌다고요?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태민을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조건의 회사들에서 러브콜을 받았는지 알아? 삼성전자 로봇사업부에서 연구원으로 스카우트 하겠다고 했을 때 왜 거절한 거야? 대기업 임원 아버지를 둔 내가 왜 하필 병원 기술자를 하겠다고 했어? 그때였습니다. 마을의 최노인이 천천히 걸어와 정 회장 앞에 섰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를 가진 최노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회장님, 이 늙은이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3일 전 우리 마을의 온실이 멈췄을 때 태민 군이 없었다면 우리는 수억 원의 피해를 볼 뻔했습니다. 돈으로 따지자면 그 정도겠지만 우리 농부들의 1년 땀방울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 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태민 군이 시스템을 고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손놀림은 예술가의 그것과 같았지요. 무엇보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진정한 장인의 혼을 보았습니다. 정 회장님, 당신의 아들은 이미 훌륭한 사람입니다. 직함이나 명예가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순간 멀리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긴급 호출을 받은 태민이 수술실 인공호흡기 점검을 위해 서둘러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태민은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태민이 떠난 후 정 회장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향한 실망감 대신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정 회장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정 회장님, 우리 지연이가 태민 군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야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연이가 그랬습니다. 응급실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모든 의료진이 당황해도 태민 군만은 침착하게 의료 장비를 점검하고 살려냈다고. 그때 태민 군의 모습이 의사인 자신보다 더 빛나 보였다고 말입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정 회장은 마을 앞 작은 찻집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그의 뺨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아 붉게 물들어 있었고 평소의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정 회장은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그도 한때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기술자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자신만의 정비 기술을 개발할 만큼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것을 인정받아 대기업에 스카우트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정비사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돈과 명예를 좇아 경영자의 길로 들어섰죠. 지금의 성공을 이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제 손으로 고장난 차를 고치고 고객이 환하게 웃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태민이가 서울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 사진 속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술실에 인공호흡기를 점검하러 가는 아들의 눈빛에서 예전의 저를 보았어요. 제가 잃어버린 그 열정과 순수함을.
바로 그때 정 회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대병원 원장의 전화였습니다. 태민이 위급한 상황에서 수술실 전체 전원이 나갔을 때 백업 시스템을 즉시 가동시켜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 회장님, 댁의 아드님 덕분에 오늘 두 분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병원의 의료진들은 태민 씨를 의사만큼이나 신뢰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 회장의 눈가에 맺힌 것이 눈물인지 겨울바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바보 같은 아비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제 욕심으로 그 길을 막으려 했으니 찻집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들판에서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온실을 바라보며 정 회장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성공이란 건 남들이 정해준 기준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빛나는 것이라는 걸. 일주일 후 태민은 약속대로 교체용 부품을 들고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그의 연구실 후배들과 함께였습니다. MIT 시절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이었는데 지금은 각자 다른 현장에서 기술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제가 개발한 신형 제어 시스템입니다. 기존 시스템보다 전력 효율이 30% 높고 고장률도 현저히 낮출 수 있어요. 마을 온실에 테스트 버전으로 설치해도 될까요? 태민이 저를 교수님이라고 부르자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지연이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논문을 우연히 발견했대요. 20년 전 스마트팜 기술의 선구자였던 아버지의 연구를 태민 오빠가 학부생 때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저는 그제서야 고백했습니다. 제가 은퇴한 농업기술연구소 교수라는 것, 그리고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진정한 농업을 이해하고 싶어 이곳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을. 태민은 자신의 팀과 함께 일주일간 마을에 머물며 온실 시스템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단순히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시간도 가졌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찾아와 기술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첨단 시설도 결국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을의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첨단 기술과 농업이 만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가 태민과 함께 노을이 지는 들판을 걸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마을과 인연을 맺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버지를 이해시키고 싶어서 이곳에 데려왔는데 태민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 난 내 꿈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 기술이란 건 결국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걸. 수술실의 의료기기든 농부들의 온실이든 그 기술이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될 때 가장 빛나는 거라는 걸. 해질녘 온실에서 퍼져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행복은 진정성과 열정이 만날 때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다고. 봄이 시작되는 3월의 어느 날, 정 회장이 다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캐주얼한 차림이었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실 한 달간 이 마을의 가능성에 대해 많이 연구해 봤습니다. 정 회장이 꺼낸 서류에는 미래형 스마트팜 클러스터 개발 계획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기업의 기술력과 자본을 마을의 농업기술과 결합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태민이가 이곳에서 보여준 열정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의 미래는 첨단 기술과의 융합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술은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것도요. 정 회장의 계획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마을의 온실 단지를 확장하고 청년 농부들을 위한 기술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것.
여기에 태민과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최신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이 마을의 일원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정 회장의 제안을 듣기 위해 모인 자리였습니다. 태민이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지연이는 의료 지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60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고 농촌이 점점 쇠퇴하는 것을 지켜보았죠.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의 전통과 젊은이들의 기술이 만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회의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이내 따뜻한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마을 청년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고 노인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 회장은 태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여준 진정성이 결국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구나. 아버지로서 정말 자랑스럽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우내 얼어있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 마을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는 동안 우리 마을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낡은 온실들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최첨단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태민은 매주 주말마다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서울 대병원에 중요한 수술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빠지지 않았죠. 그는 첨단 장비 관리법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기술자로서의 마음가짐도 전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바로 이 기술의 주인공입니다. 젊은 농부들은 태민의 가르침을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특히 최 노인의 손자 민호는 타고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컴퓨터 코딩을 독학으로 배워 작물 생육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정 회장도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마을을 방문해 농부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작업복을 입고 직접 농사일을 도우며 구수한 막걸리 잔도 기울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왜 태민이가 이 길을 선택했는지. 진정한 성공이란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닌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더군요. 지연이도 마을에 작은 의료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의 의사 친구들과 함께 농부들의 건강을 살폈죠. 오랜 농사일로 굽은 허리,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이 주된 환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새로 지은 교육관 옥상에서 태민과 지연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뒤편으로는 첨단 시설의 불빛이 반짝이고 앞으로는 쏟아질 듯한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우리도 여기서 살면 어떨까?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내 아버님처럼 이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지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첨단 의료 기술과 농촌 의료를 접목하는 게 내 새로운 꿈이 됐거든.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마을은 단순한 스마트팜의 실험장이 아닌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술과 사람을 잇는 태민의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가을의 첫 수확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마트팜 단지의 첫 결실을 확인하기 위해 농림부 장관이 우리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언론들도 취재를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전통 농업의 성공적인 융합 사례라는 타이틀로 우리 마을이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그날 아침 태민이 평소보다 일찍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하던 중 갑자기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배양동의 환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수백 가지 작물의 생육 환경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어제까지 정상이었는데. 태민은 즉시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메인 제어 장치의 핵심 부품이 손상된 것이었습니다. 교체용 부품을 구하려면 최소 이틀은 걸릴 터였고 2시간 후면 장관이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최노인의 손자 민호가 태민에게 다가왔습니다. 태민 형님, 제가 지난 3개월간 기록해온 시스템 운영 데이터가 있어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민호는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날씨와 시간대별 최적의 환경 설정 값이 정리되어 있었고 비상시를 대비한 매뉴얼까지 꼼꼼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태민은 민호의 데이터를 보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손상된 부품을 완전히 교체하는 대신 민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시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시도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민호야, 내 프로그램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한번 해보자. 두 사람은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했습니다. 태민의 전문적인 기술력과 민호의 데이터가 만나 기적 같은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때가 장관이 도착하기 불과 10분 전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대처하다니. 시스템을 점검한 전문가들은 태민과 민호의 임기응변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민호가 개발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농림부 장관은 즉석에서 민호에게 국비 유학을 제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첫 수확의 기쁨과 위기를 극복한 안도감이 어우러진 자리였습니다. 정 회장은 태민과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진정한 기술이란 건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닌 현장의 경험과 열정이 만나야 완성되는 거였구나. 잔치 자리에서 최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네. 젊은이들의 열정이 우리 농촌을 살리는구나. 첫눈이 내린 12월의 어느 날 마을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민과 지연의 결혼식을 우리 마을 스마트팜 단지에서 올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호화로운 웨딩홀 대신 이곳을 택한 것이죠. 이곳은 단순한 농장이 아니에요. 저와 지연이의 꿈이 시작된 곳이고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특별한 공간이니까요. 결혼식 준비는 마을 전체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새로 지은 교육관은 웨딩홀로 변신했고 온실에서는 특별히 재배한 웨딩 플라워가 만개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온실의 온도와 습도를 완벽하게 조절해 꽃들이 결혼식 당일 가장 아름답게 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 회장 부부도 매주 마을을 찾아와 준비를 도왔습니다. 특히 정 회장 부인은 처음에 반대했던 것이 미안했던지 더 열심히 발벗고 나섰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전통 혼례 음식을 준비하고 서울의 유명 디자이너들과 연락해 공간 장식을 도왔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태민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 내일 제가 입을 턱시도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꺼낸 턱시도는 뜻밖에도 작업복 스타일이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이었지만 분명 일반적인 예복과는 달랐죠. 기술자의 자부심으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결혼식에서만큼은 이 마음을 더욱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도 제게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수술복을 본떠 만든 웨딩드레스를 준비했어요. 우리 부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온실 주변에 겨울 벚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태민과 민호가 특별히 개발한 온도 조절 시스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얀 눈과 벚꽃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결혼식장으로 변신한 교육관에는 특별한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의료진들, MIT에서 함께 공부한 전 세계의 친구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까지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최노인이 먼저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결혼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와 열정이 만나 피어난 사랑의 결실을 보는 것이지요. 이 두 사람이 보여준 용기가
우리 마을에 새로운 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온 3월의 어느 날, 우리 마을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세계농업기구 대표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스마트팜 프로젝트가 농촌과 기술의 상생 모델로 선정되어 전 세계에 소개된다는 소식이었죠. 태민과 지연은 결혼 후 마을에 새 집을 지었습니다. 도시의 편안한 생활을 뒤로하고 이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태민은 여전히 서울 대병원에 중요한 수술이 있을 때만 올라가고 나머지 시간은 마을의 기술교육원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빛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연은 마을 의료센터를 스마트 헬스케어 시설로 발전시켰습니다. 원격 진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농부들의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죠. 의사가 부족한 농촌 의료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하고자 하는 그녀의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정 회장도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매달 한 주는 반드시 마을에서 지냈고 때로는 작업복을 입고 직접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일로 세상에 기여하는 것. 태민이가 그걸 먼저 알았던 거죠. 민호는 국비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우리 마을의 기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농업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이제 전국의 스마트팜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노인은 이제 더 이상 마을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온실을 둘러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농촌. 우리 마을이 그 시작이 되었구나.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처음 태민을 만났을 때 그의 직업을 두고 편견을 가졌던 그때를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 마을의 온실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그 불빛 속에는 기술자의 꿈, 의사의 열정, 농부의 자부심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나라 농촌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 더 멀리, 더 밝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하고 꿈은 결국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걸어간 길이 지금 여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처럼